안녕하세요. 반디입니다. 이번 주도 좋은 책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반디의 추천책은 하워드의 선물입니다. 에릭 시노웨이, 메리 미도즈, 김명철, 유지연 옮김, 위즈덤 하우스 출판입니다. 하워드의 선물, 이 책의 대표 카피가 인생의 전환점에서 만난 필생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문구에 적극 공감했는데요. 인생에서 누구나 고비가 있죠. 특히 내 직장, 경력에 관한 고민. 계속 가야 하나, 바꿔야 하나. 또 직장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직종까지 바꿔야 하나. 난 잘 가고 있는 건가? 한 번쯤 아니 그 이상 다 고민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 꼭 읽으면 좋을 책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던져줍니다. 이 책은 40년 넘게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한 미국 경영학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세계적 석학인 하워드 교수가 어느 날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후 그의 제자 에릭이 수년 동안 함께 나눈 대화를 기초로 쓴 책인데요. 에릭은 실제 자신의 주변 인물들의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 하워드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고요. 하워드는 예리한 논리력과 뛰어난 통찰력으로 실용적이면서도 실질적 힘이 되는 조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도 주위에 특히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읽어보라고 적극 추천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책을 들었습니다. 이 책은 총 12장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책의 챕터 제목만 잘 봐도 사실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옵니다. 프롤로그는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로 시작하고요. 1장, 지금 걸려 넘어진 그 자리가 당신의 전환점이다. 2장, 멈추고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시작하라. 3장, 위대한 도전자들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용기를 선택했을 뿐이다. 4장, 인생은 어려울 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5장, 되고 싶은 나를 향한 삶의 균형 잡기. 6장, 당장의 만족보다는 남기고픈 유산을 향해 나아가라. 7장, 당신을 노리고 있는 달콤한 착각들. 8장, 당신의 능력은 세상의 평가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 9장, 당신에게 맞지 않는 신발은 과감히 버려라. 10장, 그대는 그대의 삶, 그대로를 살아라. 11장, 당신 인생에 투자할 진정한 멘토를 찾아라. 12장, 당신을 위해 구덩이로 뛰어들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에필로그로 인생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라. 이렇게 굵직한 지침이 챕터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말씀드렸듯이 화자가 에릭이에요. 그리고 에릭과 하워드의 대화가 주를 이루는데요. 이 중에서 많이 공감됐던 구절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1장에서는 에릭의 대학 후배인 미셸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미셸은 성실하게 한 회사에 10년 가까이 일해오고 있었지만 어느 날 자신의 업무 능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늘 지원과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직장 상사가 갑작스레 은퇴를 발표하면서 심란해집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상사가 직장을 떠나게 되면서 자기 미래도 불확실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하워드는 현재 미셸 상황을 전환점이라고 표현하면서 에릭에게 이런 조언을 해줘요. 정말 신비롭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 속에 사과나무가 될 잠재력이 들어있잖아. 전환점도 마찬가지야.
그 속에는 우리의 숨은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엄청난 잠재적 동기부여 에너지가 들어있어. 물론 그것이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테지. 그러니까 전환점이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라는 일종의 신호인 셈이야.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마법과 같은 선물이지. 누구나 멋진 계획이 있었고 꿈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곤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엉뚱한 삶을 살고 있지? 그 모든 계획이며 꿈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하면서 말이야. 가긴 어딜 가? 꿈이나 계획은 여전히 출발점 부근에 그대로 있을 뿐인걸. 정작 엉뚱한 길로 접어든 건 자기 자신이야. 전환점을 그대로 지나쳤기 때문인가요? 그런 셈이지. 물론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가본 이 길을 가는 것과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다행히 세상은 구석구석에 전환점이라는 의미 있는 지표들을 숨겨놨어. 다만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지나쳐서 문제지. 심지어 자신이 전환점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해. 설령 알아챈다 하더라도 건설적인 고민 없이 단순하게 반응할 뿐이고, 이게 다 전환점을 단지 우연히 일어난 일로만 여기기 때문이야. 그러니 자기 인생인데도 마치 구경꾼처럼 행동할 수밖에. 하지만 전환점이라는 걸 알아챈다는 게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그건 우리들 대부분이 관성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이겠지. 성공이라는 목표점을 정해놓은 다음부터는 무조건 달려가기만 하잖아. 내가 이 길을 계속 가고 싶어 하는가라는 질문조차 없이 그저 지금 가는 길만이 내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열심히 걸어가지만 결국은 방랑자일 뿐이지. 여행자와 방랑자의 차이 알겠나? 여행자는 스스로 길을 걷지만 방랑자는 길이 대신 걸어준다네. 하워드는 미래를 추측만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에 비해 아주 형편없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미셸이 계속해서 수동적인 자세만 취한다면 눈앞에 놓인 가능성과 도전의 기회를 놓치고 말 거라는 얘기였다. 적극적인 행동에는 늘 위험 부담이 따른다는 걸 인정해야지. 미셸의 제안이 전부 옳아야 할 필요는 없어. 이건 옳고 그른 차원이 아니라 미셸이 자기 목소리를 내냐 마느냐의 문제야. 물론 충분히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지. 단 미셸의 제안은 승진이나 연봉 인상 같은 개인적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은 객관적 의견이어야 해. 만약 회사에서 미셸한테 고맙지만 자네 의견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네 라고 하면요? 그것도 근수학이지. 회사와 미셸 본인의 관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셈이니까. 만일 회사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미셸의 회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미셸을 생각만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 둘 중 어떤 경우라도 미셸은 중요한 정보들을 얻게 되는 셈이야. 중립적 전환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겨워지거나 현재의 삶이 불안해질 때 나타난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막연한 불만들이 마침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가령 취미를 직업으로 삼으면 어떨까? 나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는 없을까? 와 같은 질문들이 바로 그것이다. 한마디로 중립적 전환점은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때 찾아온다. 사실 어떤 전환점이냐는 문제보다 중요한 게 있어. 미셸은 고개를 돌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하워드가 했던 말을 내 방식으로 정리해서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전환점의 형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놓친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지. 전환점이 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 바꿔라인 것 같아. 네,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였나요?
지금인가요? 인생의 전환점은 새로운 가능성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론 갑작스런 불행으로, 때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겨워지거나 불안해지는 스스로의 내부 성찰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 어떤 신호든 내가 그 전환점을 깨닫고 바꾸고자 할 때 긍정적인 발전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3장의 시작은 릴리 톰린의 어록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언제나 나는 근사한 누군가가 되기를 바랐지만 문제는 그 바람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에릭의 옛 직장 동료 조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결손 가정에서 가난하게 자란 탓에 돈을 벌겠다는 집념이 컸던 조지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경제적으로 절대 안정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애썼고, 또한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에게도 책임감을 느껴 부단히 애쓰며 살아서 결국 큰 돈을 받고 자신의 회사를 매각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지만 회사 매각 후 1년 동안은 또 그 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에 있는 지금 점점 일에 대한 만족감이 사라지고 열정 동기도 사라져서 앞으로 또 뭘 해야 하나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에 하워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시 멈추는 것. 쉬지 않고 달리는 일에만 익숙하다 보니 멈추는 법을 모르는 게야. 솔직히 무조건 달리는 건 쉬운 일이지. 정해진 트랙만 도는 경주마를 생각해보게. 무슨 고민이 있겠나. 그냥 꼬린 지점만 바라보고 무작정 달려가면 되잖아. 하지만 야생마들은 달라. 가야 할 곳이 어딘지, 피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천천히 달려야 할 때와 질주해야 할 때를 매 순간 판단해야 돼. 경주마는 달리기 위해 생각을 멈추지만 야생마는 생각하기 위해 달리기를 멈춘다네.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나. 조지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일을 찾기 위해 자기 자신을 무섭게 몰아붙이고 있겠지. 하지만 일단 멈춰야 해. 멈춘 다음에는요?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넓고 깊게 생각해 봐야 해. 말 그대로야.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자네 인생이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나. 길었던 인생의 여정 중에서 못마땅한 것도 많고 그럭저럭 만족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래, 그거 하나만큼은 참 잘한 것 같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뭘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조지는 물론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의 진짜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 그는 자기 인생이 어떤 그림이길 원할까? 자신이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그게 바로 진짜 유산이야. 하워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꼭 남기고 싶은 게 뭔지 알고 나면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말했다. 선생님 말씀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그리고 반드시 남기고 싶은 자기만의 유산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비로소 삶의 틀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지. 인간은 2번 살지 못하잖아. 참, 내 경우는 예외로 해야겠군. 지금 2번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좌우지간 만일 우리가 2번 살 수 있다면 한 번 맞춰본 퍼즐 조각을 다시 맞출 때처럼 어떤 갈등이나 망설임도 없이 손쉽게 선택해가며 살 수 있을 거야. 정말 멋지지 않나?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작하기는 그와 비슷한 효력을 지니고 있어. 끝을 알고 있는 자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있을 테니까. 네, 조지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린 대체로 우리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죠. 아니,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굳이 떠오르고 싶지 않은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끝을 알고 있는 자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다는 이 말. 이 말에 지극히 공감되는 건 사실인데요.
또 한 번의 용기가 필요한 루디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루디는 고급 보석회사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는 25살 여성인데요.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진로를 고민하던 중 교사가 되기로 하고 교생 실습을 나갔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 그래도 배운 걸 최대한 활용하고자 특수학교 교사가 되죠. 하지만 1년이 안 돼 역시 긍정적 에너지를 못 느끼고 막연히 친구 소개로 지금의 보석회사 직장에 다니게 된 지금 아무 계획도 없이 몸만 다니는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시 뭔가를 시작하려 해도 또 실패할까봐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 두렵다는 루디. 스스로가 심한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워드의 생각도 궁금하시죠? 하워드는 위험의 개념을 단순히 결과와 불확실성의 조합일 뿐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간단한 수학 공식 같은 것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결과가 명확해지면 위험도 사라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불확실성의 이면에는 예측 가능성이 있지. 확신을 가지고 결과를 예측할수록 의사결정 또한 쉬워질 거야. 따라서 위험을 줄이려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해. 그러자면 기회를 둘러싼 어수선한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불확실성의 장막을 걷어내야겠지. 그리고 선택 가능한 대안이나 영향을 면밀하고 솔직하게 평가해야 해. 그래야 예측 가능성의 빛을 만나게 될 거야. 또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연구해 보면 성공한 기업가들 중에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나아간 거죠. 맞아요. 그 누구도 많이 남다르고 특별한 사람은 없죠. 그냥 무릅쓰고 나간 사람만이 결국 친송을 듣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무릅쓰고 나아가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4장의 시작은 세무얼 스마일즈 어록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발견함으로써 해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패는 진정한 실패가 아니라는 건데요. 실패가 또 다른 성공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실패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하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각각의 무게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아. 한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다른 쪽을 제대로 정의하기 어려워.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에 대해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당연하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 의미를 너무 일률적으로 받아들인 탓에 스스로 어려움에 처하곤 하거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건 거기 얽매이지 말고 제한된 틀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용어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자기만의 용어, 자기만의 정의는 하워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성공도 실패도 결국은 자기 기준 안에서만 성립되는 용어인 것이다. 화가를 꿈꾸던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늘 전시회를 맴돌며 한숨 짓는다면 그건 성공이 아닐 것이다. 반대로 애초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은 일에서 실패했다 해도 그건 실패가 아니다. 성공과 실패는 자신이 남기고픈 유산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특히 하워드는 자기만의 용어로 성공과 실패를 정의할 때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자신의 위치와 내일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위치에서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다. 그 변화에 따라 일부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워가면서 성공과 실패 역시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19세기 화가인 드가는 성공을 공황 상태로 비유했더군.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삶에서 무엇이 빠져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작정 열심히 빨리 달리다가 뜻밖의 사건이라도 터지면 그제야 달리기를 멈추고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어리둥절해야지.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가는 주부에서부터 대기업의 최고 결정권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선택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커질수록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원하는 것을 죄다 섞어서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하나의 커다란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낳는다. 끝없이 자가 증식하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려면 지금 당장이라는 주술에서부터 깨어나야 할 것이다.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투자할 건지 선택할 때는 당장의 만족보다는 남기고픈 비전을 향해 당장 나아갈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해야 해. 자네도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어린아이들을 배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왜 그런지 아나? 글쎄요. 한 번에 하나씩만 집중하거든. 잡념이 하나도 없어. 아이들은 당장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 그것에만 몰입하기 때문에 결국 차례차례 원하는 걸 얻게 돼. 명심하게 하나를 선택하면 전부를 얻을 수 있지만 모두를 선택하면 하나도 얻기 힘들다는 걸. 중요한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순서를 정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야. 그렇게 되면 현재의 한 가지 상황에 집중하고 그 다음엔 또 다른 중요한 상황에 집중할 줄 아는 유연성이 생기거든. 그리고 지금 당장은 확실히 실현될 수 없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표들을 추진해가면서 균형감을 가질 수 있지. 네. 저는 특히 하워드가 한 이 말이 와닿았는데요. 힘들이지 않고 일하면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일이 즐겁지 않은데도 지속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돼. 너무 찔리는 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원래 좋은 일만 하고 살 순 없어. 이런 말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스스로 낙심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또 이 말도요. 다른 사람이 설정해 놓은 가상의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 자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매 순간 상기해야 합니다. 네, 하워드는 계속해서 당장의 만족보다는 남기고픈 유산을 향해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기고픈 유산, 그게 뭔지 스스로 알고 계신가요? 남들의 메트로놈 박자에 맞추거나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맞춰가는 삶은 진짜 아님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달콤한 착각에 대해서도 하워드는 경고하는데요. 10년 전 졸업한 하워드 제자 제임스는 나름 영리하고 성격 좋은, 그러면서 야망도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졸업 후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에서 큰 규모 인수와 매각 협상 파트에서 일하면서 나름 성과도 내고 연봉도 올라가며 만족한 삶을 살았는데요. 하지만 날마다 되풀이되는 똑같은 업무의 염증을 느껴 좀 더 큰 범위 업무를 맡고 싶었지만 윗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서 지금 불만에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제임스를 하워드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거야. 첫째, 나는 직무를 멋지게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둘째, 같은 목표를 지닌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가진 핵심 역량은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꽤 아픈 질문이군요. 아프기 때문에 외면하고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거겠지. 누구나 시련에 처하면 힘들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실현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실현에 처한 자신을 인정하기가 힘든 거야. 분명한 것은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 외면할수록 시련은 더 커진다는 사실이지. 건강검진을 회피하다가 결국 암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는 가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속이곤 한다. 바로 나 자신이다.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단순히 카드를 바꿔치기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명제를, 때로는 남들로부터 주입된 생각을 너무 쉽게 수긍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핵심 역량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도 자신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노력의 오류가 그것이다. 무조건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엄청난 시간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 노력의 오류에 빠지게 되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아주 높게 잡아놓고는 이거야말로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거야. 라고 외치게 된다. 다시 말해 모든 문제를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다의 자세로 대하는 것이다. 물론 근면하고 성실한 정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핵심 역량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반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네, 와, 뼈아픈 진실 아닌가요? 하워드는 늘 긍정적인 메시지만 던져주진 않습니다. 뼈아픈 자기 성찰은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반면 하워드는 우리가 스스로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며 살고 있다고도 말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은 것, 그것도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앤드류 매뉴스의 말이 또 잘 설명해 주죠.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별로 시도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워드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 문화가 나와 잘 맞는지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문화는 전략을 능가해. 그리고 문화는 조직을 규정하지. 조직의 성공적인 전략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경쟁 우위가 바로 문화이며, 반대로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라도 잘못된 문화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하워드는 같은 이유로 개인 역시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성공적인 경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조직의 문화가 나에게 잘 맞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워드는 이 질문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건 그냥 일하는 것과 필생의 일을 추구하는 것만큼 엄청난 차이야. 와, 조직 문화. 우린 그냥 조직이 나와 안 맞을 때도 그게 당연할 수 있다고 그냥 묵묵히 참고 넘기지 않았나요? 하지만 내가 속한 조직, 그 문화는 나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네요. 하워드는 우리가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 멘토로 삼는 롤 모델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성공이나 성취, 명예, 부라고 표시된 옥장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꺼내 입었다 한들 과연 그 옷이 자기 몸에 맞을까?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옷장에서 기성복을 꺼내듯 이미 성공한 사람이 했던 방식을 따르려 하지. 롤모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에 편승하는 것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정의하는 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이야. 물론 그게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것도 사실이지만 길게 보면 진짜가 아닐 뿐더러 결코 효율적이거나 지속 가능하지도 않아.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생각은 점점 에릭의 인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어릴 때 앨런과 빌리 형제처럼 빨리 성공하고 일찌감치 은퇴하여 호숫가 레스토랑 같은 데서
하루하루를 느긋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했다. 좀 더 성장해서는 호텔 주아드 비브르의 설립자인 칩 콜리의 경력을 고스란히 복제해서 갖고 싶어 했으며 지금은 오로지 하워드의 모습을 담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닮고 싶어하는 그가 정신 차리라며 뒤통수를 후려친 셈이다. 언젠가 찰스 슐츠가 이런 말을 했었지. 너 자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은 이미 선택되었으니까. 내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평생 나답게 사는 것이 뭔지를 고민하며 살아왔지. 자네도 그렇지 않나? 멈추지 말고 자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을 찾도록 하게. 단 그들이 자네의 흥미를 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잊지 말아야 해. 그들이 이룩한 성과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가 보는 성공이 그들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말게. 친분과 친구를 혼동하지 말고 네트워킹과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혼동하지 말게. 네, 살면서 참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텐데요. 친분과 친구, 또 인간관계와 네트워킹. 감은 오지만 실생활에서 내 주위 사람들을 난 잘 구분 지을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에필로그입니다. 하워드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짚어 바다 위로 던지면서 이렇게 말해요. 물 위에 돌을 던지면 거품처럼 물보라를 일으키며 금세 가라앉지. 하지만 돌이 떨어진 곳에서 생긴 물결은 사방으로 점점 멀리 퍼지잖아. 우리도 매일매일 선택이라는 이름의 돌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날마다 크고 작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물보라뿐만 아니라 물결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이 말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 사건에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이 모두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의미다. 여기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즉각적인 영향이 너무 큰 탓에 장기적인 영향은 거의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있는 반면 후속 효과가 더 크고 오래 지속되는 상황도 있다. 하워드가 제시한 핵심은 장단기 영향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경력과 인생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며 주도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이제 하워드의 선물 책을 접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 이 책의 맨 앞 구절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후회란 건 인생이 기대에 어긋나거나 열심히 시도해보지 못한 꿈이 남아있을 때만 하는 거야. 살면서 이별해야 할 것들 중에는 습관도 들어있어. 사람이 습관을 못 버리면 결국 습관이 사람을 삼켜버리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 습성, 생각을 벗어던지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제가 처음 이 책을 잡았을 때 내 안에 조그만 파문, 좀 충격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겐 또 어떻게 다가갔을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에릭 시노베이의 하워드의 선물 책이었습니다. 선물 같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반디였습니다. 또 좋은 책 가지고 찾아올게요.